제가 연평도 터질 때 개성에 있었습니다. 개성에 있었어요. 개성공단에서 협상을 하고 있을 때인데, 저는 너무 불안했었어요. 그 연평. 네. 분명히 북이 쏠 것 같았어요. 왜? 북은 3차 경고에 썼었거든. 남측 언론만 3차 경고를 몰랐었어요. 예, 반갑습니다. 아수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긴급한 사안이 있어서 두 분 모시고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김진양 이사장님 그리고 유경환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한반도가 전쟁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코앞에 왔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많은데요. 저도 어제 그 군에 자식을 보낸 제 아는 후배들한테서 여러 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말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냐. 그만큼 지금 엄중한 시국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상황은 그렇죠. 10월 11일 날 북의 외무성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0월 3일과 9일으로 10일 세 차례에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침투했다라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자시하지 않겠다. 한 번 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그때는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바로 전쟁이다라는 이런 이제 언급을 북에서 내놓았는데요. 그 부분들이 정말로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지금 한반도가 가고 있다. 이런 시점에 저희가 또 방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 김진영 이사장님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심각한 상황, 상당히 위험에 처한 이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네, 맞습니다. 매우 심각하죠. 참으로 심각하죠. 살 떨리는 심각함이 맞습니다. 애초 우리는 올 한 해를 맞이할 때 그 어느 해보다도 굉장히 전쟁의 위기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더랬습니다. 전체적으로 북측의 적대적 전쟁 중에 있는 적대 국가라는 선언이 있었고, 미국의 일극백근이 사라지는 과정 속에서 다국화 열풍이 오면서 전쟁적 위기가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었더랬습니다. 자, 작금의 요 며칠간의 상황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면은 오물풍선이 날고 대북 전단이 날고 확성기 방송이 되고 9.19 군사 분야 합의가 폐기되고, 이 많은 과정들이 전쟁은 기획되어진다, 전쟁은 만들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우려들을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최근에 이 이야기는 더욱더 점정된 마지막 최후 통첩을 우리가 받은 상황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북측이 외무성 중대 성명을 지난 11일 발표했습니다. 요지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측에서 한국이 10월 3일, 9일, 10일 세 번에 걸쳐서 무인기를 동원해서 자신들의 주권지역을 침해하면서 평양 상공에 띄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의미있게,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일 한 문장이 있어요. 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최후 통첩으로서 엄중히 경고한다. 마지막 최후 통첩입니다. 마지막 최후 통첩. 이게 얼마나 정차대하냐. 외무성 중대 성명 이후에 국방성 성명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총참모부 입장 발표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대남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여정 부부장이 불과 3일 동안 3번에 걸쳐서 거의 매일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뜬 이 상황을 두고 북측은 공식적으로 6번의 예. 전례가 없는 그런 입장 표명을 중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엄혹한 군사적 충돌이 지금 당장 일어나도 사실은 아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까지만 예. 개요 설명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 무인기 도대체 누가 날려 보냈느냐? 북에서는 김여정 부부장의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남측 군부 그리고 그 배후에 미국이 있다라고 이렇게 딱 규정을 했는데, 남쪽에 이제 국방부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 얘기 딱 듣는 순간에 아, 너네가 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럼 과연 이 무인기 정말 누가 왜 보냈나?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경환 선배님도 생각을 좀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예. 우리가 이란이나
러시아, 예. 우크라이나 이렇게 지역에서 현대 그 드론의 그 위험성, 그 다음에 이렇게 기술적인 진보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이제 위험하죠. 예, 저 뭐 정찰, 그 다음에 뭐 살포, 예. 그리고 공격, 예. 자폭 용도도 다양하고 이번에 이제 날려보낸 건 아마 보도에 나온 걸로는 그 약 한 2m 정도의 제트 엔진 드론, 예. 스텔스 기능이 있는 예. 그리고 최고인민회의가 이렇게 개최되는 그 기간에 그것도 그렇죠. 그 평양의 심장부인 그 노동당 청사 상공으로 날아갔다는 것. 예, 그리고 저쪽에서 그렇게 혐오하는 뭐 전단, 살포 이런 것들이 뭐 이 명백한 이제 국제법 위반이고 한데 이런 그 이렇게 적대국 제일 그 주적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경선을 넘어갔다는 것 그리고 그런 이렇게 최종 허가는 유엔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주한미군 사령관 그리고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유엔 사령관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드러난 건 이제 한국 군부에서 예. 그리고 뭐 대통령이 제거하기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건 형식적인 절차였을 거고 일단은 뭐 유엔사 쪽에서 아니면 미군 쪽에서 허락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첨언해서 좀 설명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좀 진짜 독특한 사건이냐면요. 최초에 제가 이 뉴스를 접했을 때 나름 북측 전문가잖아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었어요. 북이 과연 무엇을 노리는가? 북은 과연 왜 이런 입장 표명을 했을까? 왜냐하면 북측의 수도 심장 평양이 뚫렸어요. 그리고 그게 3일, 9일, 10일 세 차례나. 이게 뭐냐면요. 경계 실패거든. 작전 실패예요. 북측의 심장 평양 수도가 3번에 걸쳐서 뚫린 경계 실패, 작전 실패를 자인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야 북이 진짜 복잡하겠다. 뚫리네. 북측 입장에서는 상대방한테 뚫렸네라는 그 엄청난 자기 과오를 인정하면서도 왜 이 입장을 내놨는가. 두 번째 생각에서는 그런 거였어요. 우리 알고 있다. 분명히 알고 있다. 라고 했고 1차, 2차, 3차 성명 나오는 과정 속에서 북총참모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 해당 무인기가 이륙 활주로 등 전문 기술적 담보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민간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보낼 게 아니다. 딱 찍은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군을 얘기한 것 같고 이 지점에서 말씀드려보면은 방금 우리 유경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무인기를 북쪽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 한미연합사, 소면 주한미군 사령부의 작전 지휘를 받고 보냈다라는 거거든요. 북은 이 지점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군과 미군을 딱 찍었어요. 그렇게 입장표명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전쟁적 와중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심각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무인기가 이번에 어쨌든 날아가서 한 거는 전단을 뿌리는 그 용도였어요. 그리고 뭐 덧붙여서 그 지역이 평양의 중구역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뭐 정찰 기능 뭐 이런까지 뒀을 텐데, 근데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단순히 전단을 뿌리는 거 굳이 이렇게 무인기를 보내서 해야 될 만큼의 급박한 상황이었나? 그리고 이 정찰이라는 것도 위성 통하면 대충 다 들여다 볼 수 있는데, 그렇다라면은 무인기를 보낸 진짜 의도는 따로 있지 않는가? 단순히 전단 뿌리기 위해서 정찰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뭔가 전쟁을 유발하기 위한, 내지는 미국 쪽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북의 대응이나 이런 것을 좀 떠보기 위한 간보기 용도.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북쪽 입장에서 더 강경하게 나오는 이런 측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 무인기를 보낸 실질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 그 경제 실패라는 부분은 조금 더 그 복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 실패라기보다는 가장 지켜봤다. 가장 촘촘하게 그 지상에서 방공망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휴전선 이북 그리고 특히 평양 주위에 사흘 동안 들어온 거를 과연 까마득하게 몰랐을까? 이 부분은 조금 저는 이렇게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다른 심리전이나 또 이렇게 전자전 그리고 납포 여부 여러 가지 이렇게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다 발표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하면 그저께 이제 헤즈볼라가 그 이스라엘 군 기지를 하이파 밑에 멀리 떨어진 군 기지를 깨서 지금 그렇죠. 한 4명이 죽고 60여 명이 부상을 당했죠. 제대로 맞았는데 그 드론기 3대를 띄워서 탄도미사일하고 같이 쏘아서 이스라엘 방공망에 주위를 그쪽으로 쏠리게 하고 한 대가 사라진 거예요, 레이더에서. 그래가지고 고속도로를 따라 30분을 비행해서 항적이 전혀 안 나타나고 이스라엘을 놓친 거죠. 그 상태에서 정확하게 그 훈련 그 캠프 식당을 때려버린 겁니다. 모여 있는. 그래서 그 정도로 현대 그 제트 그 스텔스 드론의 이 성능이 아주 이렇게 비약적이다. 헤즈볼라가 그런 정도의 드론을 가지고 있을 정도면 그 한국군이나 특히 북도 그렇지만 이 얼마나 발전했겠어요. 그런 이제 그 2m 이상의 스텔스 그 대형 드론을 가지고 방금 얘기하신 어떤 간보기 그리고 일상적인 그 정찰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그 경로를 찾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아까 쭉 얘기하신 어떤 긴장의 이렇게 악순환, 그 긴장을 그 상승시키기 위한 어떤 다른 그 프로그램 속에서 나왔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게 왜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예. 그게 전단이 실려 있지 않고 그렇죠. 전술핵이 실렸어요. 그렇죠. 예. 그게 전단이 전술핵이면 일단 휴전선을 넘어서 평양 상공에 떴어요. 전술핵이 실렸으면 요격하면 더 피해가 커. 그렇죠. 예. 제가 이제 뚫렸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 휴전선을 돌파당했다는 거거든. 사실은 현대 무기 기술 체계에 관련해 가지고 이 무인기들을 잡아내는 게 드론 잡아내는 게 진짜 어렵단 말입니다. 아까 헤즈볼라 예를 든 것처럼. 예, 진짜 어려워요. 그만큼 남북 모두 한반도 땅 속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 땅 속에서는 이 무인기를 비롯해서 현대 무기 체계가 누가 어떤 장난을 치든 삽시간의 전쟁지 공멸로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지 않은 땅에서 북은 나름 수도 방위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늘 자기들은 주장했지만 양간의 무인기가 상공에 떠 있었다라는 거. 예. 물론 계속 추적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누가 왜 보냈는가 관련해서는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기에는 전쟁은 기획되어진다. 최초의 9.19 군사합의 파기부터 대북 전단을 우리 국정원이 비밀스럽게 돈을 줘가지고 뿌리게 하고 오물공천을 받아내고 확성기 방송을 하고 이렇게 에스컬레이팅 되어가는 그렇죠. 이 높아지고 있는 전쟁이 빌딩업 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북측의 간보기, 북측이 이거에 대해서 뭔가 도발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계속 보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근데 어떻게든 계속 건드려서 북측의 소위 말하는 도발적 행위를 가지고 국제적 확전으로 가져가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 아니라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황을 쭉 보면은 북에서는 이제 명확하게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대북 전단을 보낸 것도 남쪽이 먼저 했고 그것을 마치 이 그 표현의 자유 이런 식으로 기기묘묘하게 표현을 하면서 보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물 어차피 너네가 쓰레기 보내니까 우리도 쓰레기 보낸다 해서 오물 풍선이 날라갔고 그다음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방해 방송을 또 북에서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무인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지향 이사장님 말씀대로 남쪽과 미국이 먼저 계속 걸고 있는 그리고 이것을 계속 상승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현대화된 이 전쟁 무기로 아주 중요한 전쟁 무기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무인기가 이번에 날아갔다 하는 것이 이번 상황의 핵심적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북에서는 물론 이제 전제는 달았어요. 만약이라는 최근에 이게 북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만약이라는 이제 전제를 많이 달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도 한 번 더 이 무인기를 다시 국경선 너머로 보낸다라 그때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쟁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모든 준비를 다 갖췄다. 이게 다 이제 방아쇠 열고 손 얹고
들어오면 이제 우리도 바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최후 통첩을 했는데 과연 이 상황이 정말로 이렇게 흘러간다라면 진짜 전쟁인데 이것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전쟁은 사실 뭐 남북 모두 참담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대안이 있는가, 해결책이 있는가 그런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안이 머리에 안 떠오르죠. 말씀처럼 안 해야죠, 대안은. 말씀처럼 뭐 8개 포병대단이 전시편대로 네. 국경선에 사격 준비 태세에 돌입했고 모든 안전핀은 이미 다 해제되어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 최후 통첩을 그랬어요. 예. 제가 연평도 터질 때 개성에 있었습니다. 개성에 있었어요. 개성공단에서 협상을 하고 있을 때인데 저는 너무 불안했었어요. 그 연평 네. 분명히 북이 쏠 것 같았어요. 왜? 북은 3차 경고에 했었거든. 남측 언론만 3차 경고를 몰랐었어요. 북은 분명히 3차 경고를 했었어요. 그렇죠. 예. 우리 언론은, 우리 국민들은 갑자기 연평도 터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군이 그 당시에 해군 쪽에서 해병에서 서해 NL 부근에서 포사격 훈련 북이 하지 마라 했는데 했기 때문에 쏴버렸거든요. 지금 이건 마지막 최후 통첩이에요. 지금 전쟁 중에 적대 국가예요. 이런 상황에서 김여정 6번 다만 나왔죠, 지금까지. 네. 최후 통첩이다. 말 그대로 최후 통첩이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예. 좀 말씀처럼 지금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이 심정이 나 진짜 이건 난 상상이 안 돼. 저도 이제 애가 예. 전역에서 나온 지가 좀 꽤 됐습니다만은 한국 전쟁 이후에 최대의 전쟁 위기라고 미국의 수많은 학자들도 국내 수많은 학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한설 예비역 준장도 예. 한설 얘기했죠. 훈련도 그렇게 얘기하죠. 예. 우리 언론들은 단순한 무인기 문제만을 가지고 호들갑 떨고 있지만 이렇게 에스컬레이팅 돼 있는 심각한 전쟁적 위기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눈앞에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실은 연평도 그때보다 몇 배나 더 심각한 네. 그리고 상황이 극히 일부 국지전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북이 나오는 태세를 보면은 전면적으로 가겠다 이런 태세나 다름이 없는 건데 그렇죠. 이거를 우리 지금 현재 언론이나 정치권 뭐 북핵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조차도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우려와 걱정도 많이 들거든요. 무인기 이전에도 이제 그 계속 이 긴장 상황을 아까 상승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남북 간의 충돌 에너지가 극한적으로 지금 그 압축되어 온 상황이죠. 그 전단만 해도 여기서 73번을 날렸는데 네.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하죠. 저기서 대응으로 29번 날린 것만 가지고 매일 우리는 그 매일 그 문자 문자 받고 있고, 있고 예. 이런 상황인데 이 참 이 걱정이에요. 지금 그 단지 그 윤석열 정부가 지금 총체적인 어떤 자기들의 그 위기 난맥상을 돌파하기 위한 어떤 이렇게 공학으로 이렇게 북을 집적거리는 것도 아니고 예. 이 미국이 지금 보면 이제 저희가 좀 시야를 좀 확장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게 그렇죠. 예. 뭐 우크라이나에서 그 패배가 나토 전체 패배가 이제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도 이 중동 지역에서 1년 동안 이 저항의 축 7개국에 둘러싸여서 고전하고 있고 미국이 점점 입지가 이렇게 약화되는 상태에서 지금 필리핀을 또 내세워서 중국을 건드리고 있고 네. 대만에서 예. 또 이렇게 독립 지원하면서 장난을 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또 윤석열을 동원해서 지금 그 한반도에서까지 어떤 이런 전쟁에 이렇게 뇌관을 달려고 하는 기폭제를 터뜨리려고 하는 이런 큰 흐름 속에서 미국의 큰 흐름 속에서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전 이 지점이 진짜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이 토론을 했었는데 네. 미국이 일극백군이 대조하고 전 세계 다극화가 쭉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미국은 소위 말하는 군사적 패권, 정치적 독점적인 지위를 계속 구가하기 위해서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고 가고 있다. 그 첫 사건이 젤렌스키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리전시키는 것이고 중동 전체 질서 속에서 이스라엘, 소위 말하는 중동의 불침항 이스라엘을 그렇죠. 네타냐후를 시켜서 저렇게 하는 것이고 말씀처럼
대만 문제보다는 제가 보기엔 남중국해. 필리핀의 마르코스를 다시 부활을 시켜가지고 중국과의 엄청난 긴장감을 올리는 거. 대만 문제 마찬가지. 그리고 한반도에는 윤석열이 있죠. 큰 틀에서 미국의 세계 전쟁 전략을 고조화시키는 과정에서 이 또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통찰들을 거시적인 좀 분석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그 중동 전쟁이 터졌을 때 올해 다들 이야기하는 것이 세 번째는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 이런 이제 분석을 미국이나 뭐 전 세계의 어떤 이 정치 분석가들이 많이 내놓았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그다음 중동 전쟁 같은 경우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미국이 의도한 판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 네. 미국이 고전하고 있고 상당히 고립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손을 뺄 거냐, 발을 뺄 거냐 이런 것을 고민하게끔 만들고 있는 그런 정세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하면은 무모하게 한반도에서 긴장이 최고조로 격화되는 거는 필요하겠지만 이것이 전면적인 전쟁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도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래서 긴장이 고조되는 아주 고도 격화된 상황을 만드는 것까지는 이제 미국의 목적인데, 근데 문제는 북에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너네들 수준에서 긴장 고조되는 걸로 흘러가는 부분들, 그건 결국 북에 대해서 계속 압박하고 고립시키겠다는 건데, 옛날처럼 그렇게 끌려가지 않겠다. 만약에 그런 상황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전면적으로 치고 나가겠다. 이런 북의 명확한 입장을 미국이 과연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는가? 이것도 좀 걱정이에요. 얘네들 정말 미국이 제대로 읽어내고 있는가? 그래서 한반도가 더 위험한 건 네. 뭐 세계사 모순이 응축돼 있지만 그 러시아 같으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 전략적인 고갈전, 소모전을 펴면서 나토 32개국 전체를 진을 빼는 서서히 더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중동에서는 일단 그 미국이 무한 지원하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경제적으로 고사작전으로 몰리는 그렇죠. 1년 만에 이런 상태에서 계속 문제는 네타냐후나 젤렌스키나 확전을 해야 자기가 서방의 지원을 계속 끌어내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것도 지금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이 재래식이든 핵이든 가장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폭발력들이 이 땅에서 또 확전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적절한 긴장을 유지하려는 어떤 미국의 의도하고, 이 북에서 이란이나 러시아처럼 확전을 막으면서 전략적으로 억제하려는 이런 흐름이 과연 북에도 있을까? 이번 표현처럼 북은 한다면 하잖아요. 그렇죠. 더 위험한 게 정말 아까 쭉 말씀하신 그 최후 통첩, 그 다음에 사실상의 전시 상태, 그리고 조금 더 진행하면 괴멸시키겠다라는 표현, 뭐 그런 표현들이 여러 군데 나오죠. 이 지금 6번의 담화 중에서 이런 표현들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 여기서는 그 미국의 흐름대로 확전은 하지 않되 긴장을 끌어올리면서 미국의 어떤 패권을 유지하겠다. 이런 흐름들이 힘들 것이다. 과연 그 이게 의도가 조선 앞에서 먹혔습니까? 이 지점이 이게 정말 위험한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고 싶은데, 미국은 그런 그런 조선을 안 한단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 시청자분들께서 이 아수다를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꼭 이해했으면 좋겠는 게, 미국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군사적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나라가 사실은 북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북을 정부하는 입장에서, 북측의 대미 군사 전략을 늘 들여다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북이 움직이는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대하는 태도,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대하는 태도하고는 확연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북은 북측의 표현대로 한다면 대담하게 공격할 거란 말입니다. 이미 북은 70년간 미국과의 한국전쟁 이후에 결산을 하겠다라고 항상 해왔던 이야기, 막고 있지 않을 것이다. 원점을 타격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표현이 있어요. 이 지역에 있어서의 전략적
경쟁이 전략적 이 균형이 무너지면 그게 전쟁이라고 그랬거든. 네. 자신들이 핵 전략이라든가 ICBM 전략이라든가 이것들을 갖고 있는 것은 진짜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전쟁을 막아내기 위한 전략인데 이것이 균열이 생긴다는 것은 전쟁이다. 이 말은 이미 자신들은 미국하고 대등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혹 이 지역에서 국진이든 뭐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과정 요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덤비는 것들을 북 입장에서는 이미 올해 초에 남북을 전쟁의 적대국가로 딱 규정한 상황 속에서 그냥 너네들이 그럴 수 있어? 한민족으로 그럴 수 있어? 한동포로서 그럴 수 있어? 라는 그런 말 자체가 얼마나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북은 치고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지전은 없다. 네. 그런데 최근에 저하고 가까운 진보적인 지식인분들도 이야기하더라고. 그래도 이 상황에서 북이 전략적 인내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전략적 인내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참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전쟁에는 자비가 없어요. 진짜 전쟁에는 민족도 동포도 없어요. 북은 전쟁적 국민으로 이야기했고 그래서 어떤 식이든 근본 틀을 바꾸지 않고서는 북에게 전략적 인내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참 흠망한 바람일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생각이 왜 북만 일방적으로 전략적 인내를 강요당해야 되는가? 이게 불평등한 거죠. 미국의 전략가들은 이런 북측의 전략을 알기 때문에 터지기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또 한편 굉장히 두려운 게 하나 있어요. 미국이 하나가 아니잖아. 그렇죠. 진짜 전쟁이 필요한 딥스테이트라든가 이런 뭐 한번 해봐라는 말도 안 되는 전략을 짜는 애들은 이게 공멸적 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위기인데 그렇게까지 안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힘을 모아야 되겠지만. 예. 자,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일인가요? 미 국무부 부장관 캠벨이 오는 게 네. 전 평소에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캠벨인지 누군지 뭐 알지도 모르겠고 그런 새끼 오든 말든 그런데 이번에는 온다고 하니까 조금 이제 관심이 가요. 와서 얘가 뭔 짓을 할까? 이 상황을 좀 정리하고 주저앉히기 위해서 애를 쓸까? 아니면은 자기들 의도대로 이제 간을 봤더니만 북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럼 우리도 좀 더 이걸 확장해야겠다, 확대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까? 캠벨의 행보가 이번만큼 좀 궁금해진 경우가 없는데 캠벨이 오는 의도나 와서 뭘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예. 뭐 저는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짧게. 미국 일관된 입장은 확전하지 마라. 우리 언론이라든가 미국의 뉴스 나오는 거는 네. 확전하지 마라. 휴전 필요하다. 뭐 이런 톤 다운 시키고 늘 이렇게 좀 중재하는 실질적인 평화를 뭐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늘 언론 발표는 되잖아요. 사실은 본심은 다 거꾸로죠. 언론 발표는 다 심리적이고. 이스라엘처럼. 당연하죠. 그건 캠벨이 누굽니까? 그야말로 네오콘 딥스테이트의 뭐 수장 정도처럼 묘사되는 인물이에요. 예. 단돌이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지역에 있어서 미국의 군사 패권 전략을 고도화시키는 기존의 기조 전략들을 좀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부분이 참 우려가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미국이 계속 그 몇 달 동안 최근에 헤즈볼라 이란 다 속이면서 평화 협상을 주선하고 있고 뭐 네타냐후를 제어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한 8만 5천 톤의 폭탄 중에 한 3분의 2 정도를 미국이 제공을 했거든요. 지금도 계속 집어넣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벌써 평화로 갔을 텐데. 헤즈볼라나 이쪽에 뒤통수를 쳤죠. 네, 그렇죠. 평화 계속, 협상이 잘 되는 것처럼. 그러면서 계속 지도자를 복살하고 상대방 수도에서 지금 그런 흐름들이 하여튼 여기서도 계속 그 어떤 미국의 행태가 이렇게 일관되게 계속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여기서 정세 이렇게 확장 이렇게 악화 방향들이 아주 어떤 갈림길에 있지 않나 지금이. 예, 우리 김진양 이사장님이 서두에 전쟁은 만들어진다, 전쟁은 기획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말이 굉장히 이제 마음에 와닿거든요. 지금 이 상황, 최근 2, 3년 사이에 한반도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은 어쨌든 전쟁을 기획하고 의도한 세력에 의해서 전쟁 국면으로 한 발 한 발 지금 다가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북은 최후 통첩을 이번에 날렸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는 어쨌든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전쟁은 뭐 참 생각하기 힘든 끔찍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시민사회에서 또 평화를
염원하는 이 많은 이 국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좀 고민하고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저는 일단은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군에 보낸 우리 부모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뭐 우리 애들 저 정말 신성 국방의 의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 상황에서 이게 너무 끔찍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부모들이라도 좀 나서가지고 언론을 통해서든 아니 뭐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전쟁을 막아야 된다. 이런 불장난, 미국과 윤석열 정부가 지금 벌이고 있는 이 불장난, 우린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목소리를 좀 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여론조사청, 지식인, 전문가, 특히나 국회 네. 꼭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본질을 좀 들여다보자. 통찰을 했으면 좋겠다. 눈앞의 위기, 이 전쟁 위기인데요. 뭐냐 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우리 한국 사회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반윤석열, 검찰 독재와의 싸움, 김건희 다 그런 거였어요. 당장 내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부터 선거, 보궐선거 많다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할 때 참 처참했는데요. 뭐냐? 우리가 대북 전단을 날리고 북에서 오물풍선을 날리고 무인기가 뜨고 윤석열 중심으로 공방을 하고 이 많은 과정을 진짜 발짝 끼고 흐뭇하게 보는 나라 세력은 누굴까? 만약에 한반도 대한민국 정치 질서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의 역할이 진짜 있었다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 윤석열 하나 만들어 놓고 얼마나 발상 끼고 정말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인가. 나라가 그들을 하고 있는데 외교가 안보가 전쟁적 위기가 이만큼 고도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당장 국내 정치 현안의 검찰과의 싸움, 여야의 싸움, 선거의 싸움 여기에 국한돼서 매몰돼서 전 세계의 엄청난 국제적 질서 패러다임 변화를 전혀 못 읽고 있는 상황. 이 부분은 제가 참 통한스러워요. 여전히 아파트값, 윤석열 지지율 10% 떨어졌다라는 게 일주일 내내 핫 이슈예요. 당장 전쟁 위기가 눈앞에 있는데 우리 모두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참 뼈아픈 지적이시네요. 그 지금 쭉 우리가 이제 뭐 말씀 나눴지만 지금 정세가 그 미국의 전체 그 세계 전략 속에서 국제적으로 동시다발로 벌어지고 있는 일 중에 하나이고 우리가 뭐 김건희 뭐 주식 이런 부패 참 중요하긴 하죠. 예. 정의 문제이긴 한데. 예.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지금처럼 그 전 지구적인 어떤 충돌이 격화되고 세계사가 이렇게 소용돌이 칠 때는 가장 근본적인 질적인 문제가 결국은 부상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한반도에서도 우리가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 문제나 이런 어떤 그 전쟁을 막는 어떤 반전 평화의 흐름들 이런 것들까지도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다시 한번 그 생각해보는 그런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영화 복성 이런 문장이 나오죠.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데? 뭐가?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코앞에 닥쳤다. 한반도가 지금 전쟁의 초일기 상태에 몰렸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한반도의 정세가 현재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두 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 많이 나누는데요. 저희는 이 정세가 또 어떻게 긴박하게 변하고 바뀌는가를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한 번 더 방송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